여러분은 지금 그만큼만 완벽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망해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에 빠져서 지금의 그 고통을 연장시키지 마십시오. 네, 이제 어느덧 또 한 번 계절이 바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한숨 한번 돌리면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볼까요? 연초에 벌써 2023년이다. 이러면서 의지를 다지고 한 해를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도 그간 저와 함께 결코 아깝지 않은 봄, 여름, 가을 초입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몰입 그리고 쉼이라는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몰입과 쉼을 한 세트로 반복하면서 이걸 그 다음 한 세트 또 그 다음 한 세트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맺고 끊음 없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힘들고 애매하게 쉬고 애매하게 집중하면 계속해서 갈등과 긴장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몰입과 쉼을 여러분 스스로 정한 적당한 비율로 계속 반복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도 그러니까 최소 노력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목표에 도달해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몰입과 휴식이라는 한 세트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일단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살펴본 론 무어의 결단 속 인사이트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일단 하루를 뭘로 채울지 굉장히 자주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꼭 해야 할 것들을 단어의 형태로 나열하실 것 같은데요. 운동, 명상, 독서, 커피 마시기,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항목들을 비워진 시간에 그러니까 특별한 스케줄이 잡혀있지 않은 시간에 끼워 넣으실 겁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아침에 명상, 운동, 책 읽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좋다는 말을 듣고 무리해서 막 새벽 5시 기상을 목표로 잡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루를 여러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악기로 하나의 클래식 작품을 완성한다고 해볼게요. 각자가 낼 수 있는 클라이막스, 언제 고조될 건지, 언제 잔잔해질 건지 진짜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가장 일어나기 좋은 시간, 커피 마시기 좋은 시간, 언제 집중력이 제일 좋은지, 식사 시간은 언제가 적절한지, 가장 잘 맞는 커피 맛은 무엇이고, 잠드는 시간은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 언제쯤 동료와 나가서 산책을 해야 머리도 다시 좀 맑아지고 컨디션도 회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딱 며칠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 중에 에너지의 파동이 언제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배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 할지보다 언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동안 진짜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왔던 난 왜 일찍 못 일어나지? 난 왜 아침 운동을 못하지? 와 같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죄책감 싹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들은요, 정말로 내가 나를 진짜 모르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이 극에 달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자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수많은 경제, 경영, 자기계발 서적을 통해 이런 말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 4시에 기상하고 하루 6시간 이하로 잔다. 네, 여러분. 이런 지침 혹은 경험담은요, 가령 이런 분들에겐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수는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평소 자기계발이나 마인드셋에 대한 관심 같은 거 아예 하나도 없는데 성공을 하겠다,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께는 좋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행동 지침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안 지키거나 못 지켰을 때 오는 죄책감과 패배감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스스로와 할 수 있는 좋은 대화들, 정말 보석 같은 그 대화들을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버려야 할 나쁜 것, 채워야 할 좋은 것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이제 그걸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어디까지 해낼지는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정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하루, 한 달, 1년간의 그 템포를 직접
정해보세요. 저자들의 생각과 습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게 바로 여러분만의 템포로 여러분 삶에 거부감 없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면밀히 관찰도 하고 보살펴주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유독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시간 정도 더 자야 그날 하루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물들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적의 수면 시간이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인 사람도 있습니다. 낮잠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죠. 오전이 활력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요. 밤에 더 정신이 또렷해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죠. 각자에게 최고의 커피는 무엇인지, 몇 시에 커피를 마시면 좋은지, 몇 시에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은지, 적절한 수면 시간과 가장 활력이 넘치는 때는 언제인지, 무기력할 때는 언제인지 다 직접 정해서 여러분만의 악보를 그려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그린 악보가 제일 듣기 좋다고 했으니까 내 인생 악보도 그냥 저거랑 똑같이 그려야지. 이러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체 리듬을 파악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클라이막스 순간을 정하셨다면 이제는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걸 고의적으로 이용해서 몰입과 휴식이라는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법을 창시한 사람은 프란체스 시릴로라는 일명 시간 전문가인데요. 그는 수없는 도전 끝에 자신에겐 밤새워 공부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토마토 모양으로 생긴 주방 타이머로 10분을 설정해 놓고 그 10분 동안은 진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모양의 시계를 보고, 토마토가 이탈리아어로 포모도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이것도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25분 몰입, 5분 휴식 세트가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시간 단위로 몰입한 다음에 좀 더 길게 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에 이 세트를 몇 번씩 반복하고요. 만약에 내가 집중력이 좀 짧다 하는 분들일수록 짧은 템포로 시작해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요. 이것마저도 막 강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랬으니까 1분 1초를 다 지켜서 억지로 해낸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끊어서 좋은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게 목적이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루의 마지막에 오늘 한 곳도 없는데 지친다 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들도록 이건 역시 알아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강도 높게 깊게 집중한 다음에 반드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자는 이걸 진공 번영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감정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감정,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바란다면 과거의 짐을 먼저 빼서 비워둬야죠. 드릴 공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인생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또 다시 채워지는 것들의 반복이라고 하거든요. 삶이 나아진다는 건 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점점 더 좋은 것들로 바뀌어 간다는 의미인 거죠. 가끔씩은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수월하고 태평하고 조화롭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걸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삶의 템포가 바로 몰입과 쉼의 반복이니까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이 일 저 일을 한 번에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할 것들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오직 그것 단 하나에 집중하셔야 한다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약간은 색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저자의 조언에 따르면 전력을 다할 땐 투트랙으로, 즉 여러분에게 100%의 에너지가 있다면 80%는 여러분의 강점에 집중해서 최고가 되고, 나머지 20%는 여러분의 중대한 약점,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을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할 것들의 가지수를 줄이셔야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삶 말고요. 심플하게 하려고 유지하십시오. 심플하게 해야 여러분은 타고난 그 기질을 진짜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미 형성된 나라는 사람을 그 근본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애쓰는 것보단 여러분이 가진 타고난 그걸 찾아서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바뀐다는 의미가 사람 자체가 무슨 돌에서 바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바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저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 셀프 한계가 가짜 한계라는 것만 눈치채면 여러분이 타고나면서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 발현되지 않았던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텐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이거고요. 여러분의 타고난 바로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사실 원래부터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그냥 그겁니다. 잔디는 자라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죠. 다만 잘 자랄 환경에만 있어준다면요. 물고기는 헤엄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헤엄 잘 치잖아요. 그 공간이 너무 좁거나 자기를 위협하는 최악의 환경이 아니라면요. 이건 다 이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에만 적절하게 잘 있어준다면 여러분은 몰입과 쉼, 그 템포로 한 가지 일만 반복해줘도 여러분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수월하게 물리적 형태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요. 말씀하시는 건 아직 그 환경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해서, 눈치채지 못해서, 발현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타고나길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인트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환경 탓입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일해야 되나? 나도 환경만 뒷받침해줬으면 진짜 이렇진 않았을 텐데,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조차도 다 환경 탓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탓을 떠나세요, 여러분. 그 무엇이 됐든 이 탓을 하는 게 정말 저는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누군가의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습관이 돼서 뭐든 탓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문득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면 몇 년이 지났어도 계속 똑같이 탓을 하고 있어요. 탓을 하는 대상, 사람만 바뀌고 여전히 계속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거나, 아니면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막 계속 몸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길을 의심하세요.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다른 길이 있는 건 알지만 그 길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거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겠다는 결정과 행동이 어려운 거지,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내내 말씀드렸죠. 영상을 고정 댓글에 한 번 더 달아두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을 말하고 인생을 바꾼다는 말 자체를 너무 어렵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과 정의가 너무 다양하죠. 여기저기 남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타고난 내 기질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그래서 내 가족, 내 건강, 내 자유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의 템포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당한 것으로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존 아사라프의 저서죠. Having It All에 있는 인사이트를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관찰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옆차가 와서 끼어들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로막았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떤 사람은 저 차가 완전 노매너로 운전을 해서 진짜 사고 날 뻔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랑은 그냥 아무 상관없다,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하게 운전했을 뿐, 나는 뭐 딱히 상관없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진짜 왜 늘 내 앞에서 끼어드는 걸까?
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이 세 가지 반응 유형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세 사람 모두 판단했습니다. 저 차가 노매너로 운전을 했고, 저 사람이 이상하게 운전을 했고, 사람들은 늘 내 앞에서 끼어들고, 전부 다 판단이 들어있죠.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판단을 합니다. 일종의 필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관찰 예능에 출연한 출연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찰해보는 거죠.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관찰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걸 왜 관찰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진짜 제대로 그리고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상황을 자꾸 판단해서 감정적으로 초연해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반응하는가? 이걸 해야 여러분 에너지가 줄줄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실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시잖아요. 그때 딱 일단 한 발 뺀다는 느낌으로 나는 관찰자라고 속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그전에 대응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방식이 달라지니까 결과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진 결과들이 하나, 둘씩 그리고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는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 의식하는 것, 이런 노하우를 갖추면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집니다. 나중엔 엄청나게 풍요로워질 거고요. 그리고 이 관찰자의 시선은 여러분의 최적의 생체 리듬 안에서 몰입과 쉼이라는 한 세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더 강화될 거고요. 네. 어떠신가요?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여러분 고유의 기질을 발견해낸 다음 남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맞게 세팅하고 갖고 나가면 여러분이라는 나무는 알아서 잘 자랍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길을 갈 때는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거예요. 힘들어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벅차고 뿌듯한 마음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의 마무리가 어딘가 찝찝하고 고단하고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녹초가 되면 그 길은 의심해야 한다는 것. 진짜 성공은 똑같이 고단하고 녹초가 될지언정 여러분 마음의 표정은 웃고 있는 상태로 잠이 든다는 것. 그렇게 잠드는 그 하루하루의 연속이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공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히 낡아빠진 습관, 썩어빠진 생각 따위가 여러분의 정신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황폐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밥 프록터 부의 확신과 나폴레옹 힐의 부자의 사고법, 이 두 책에서 말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해야 하는지 그 4단계를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은 반응이 아닌 대응을 배우셔야 합니다. 뭔 소리냐? 자, 우리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모든 일에 반응하는 식의 태도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발작 버튼을 가지고 사는 것.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서 곧바로 화를 내면 여러분의 선택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도록 허용하고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멈추고 잠재의식에 휘둘려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응은 다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말은 진실이 아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저 저 말을 왜 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극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두려면 본인이 반응형 인간인지 대응형 인간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반응형이에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빨리 반응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발작 버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응을 하려면 반드시 자극과 행동 사이 공간에 생각이란 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응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뭘 생각하고 뭘 느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일에 반응을 하는 걸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육체적인 차원의 순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몸이 먼저 나가게 하지 마세요. 이제 사물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얼마를 벌지 직접 정하세요. 자, 그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내가 직접 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내가 얼마 벌 수 있게 해주는지 결정해주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아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단연코 패러다임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 돈 많이 주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엔 보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로 바뀌는 또 다른 인생 영역은 바로 시간의 활용입니다. 누군가에겐 하루가 더 길고 누군가에겐 더 짧은 건 다름 아닌 패러다임 문제예요. 우리는 시간을 압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을 압축하라는 시간 압축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시간 압축까지 말씀드리기엔 힘들 것 같고요. 대신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압축 파일은 같은 용량에 더 많은 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얼마를 벌지 정하고 시간을 압축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셔야 해요. 돈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이제는 매일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하는 정신이 온통 거기에 저당 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책임진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내가 책임진다. 아이들에게도 책임감을 갖는 거지 아이들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안 누리고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놀고 먹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되기엔 너무 거대한 개념이기도 하죠. 내가 나답게 사는 것, 이게 곧 자유이고 돈에 구속되지 않을 때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진짜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이 기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정신을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신에 길을 들여보세요. 빳빳한 새 종이를 가로든 세로든 특정한 방식으로 접은 다음 그 종이를 펼쳤다가 다시 접어보세요. 이때 종이는 정확히 접힌 선을 따라 접힐 겁니다. 우리 정신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길들여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길들여진 방식대로 작동하죠. 그러니 이 길을 제대로 들이셔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습관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에 대한 격언들을 살펴보면 습관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치 습관이라는 거대한 소나기에 막 뒷덜미를 잡혀 끌려다니는 습관의 노예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오늘부턴 다릅니다. 습관은 여러분이 통제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지배하고 활용해서 마음대로 부리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습관을 길들이세요. 감히 낡아빠진 습관, 썩어빠진 생각 따위가 여러분의 정신이라는 광활한 대지를 황폐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폴레옹 힐은 습관이라는 건 행동이 얼마간 머물며 지나가는 정신의 들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니면 원래 길이 아닌 곳도 땅이 다져지고 깊어지면서 조금씩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진짜 길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지금 정신의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땅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말 뭐든 처음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차차 쉬워질 거고요. 기왕 만드는 김에 주변의 장애물도 말끔히 치워 새로운 길을 깊고 뚜렷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언제든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깊고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진짜 머리도 좋고 수완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데도 이상하게 자꾸 목표 달성을 못하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물고 늘어지는 끈기. 여러분, 정신에 새 길을 들이기로 작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이때만큼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끈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감이 없어서 포기해요. 자신감은 남들이 보기에 뭐 호탕하고 호전적인 그런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고 가는 의지, 아주 단단한 정신 근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폴레옹 힐은 세계적으로, 그것도 압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자신감을 가졌는지 그 공통된 특징들을 뽑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보상의 법칙과 황금률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돈이나 지위,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철학, 태도라고도 할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보상의 법칙을 살펴볼까요? 한 은행 직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온 그는 눈앞에 돈다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훔쳐 도주했어요. 18년간 도망자 신세로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완전히 지쳤고 오히려 돈이 없었던 18년 전보다도 훨씬 안 좋은 행색으로 살아갔죠. 마침내 젊음의 흔적이 싹 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버린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걸 포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동네 보안관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제가 18년 전 바로 그 빌 존스예요. 보안관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네, 존스 씨, 반갑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죠. 아니, 이게 무슨... 그는 보안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뒤쫓았던 범인이라고요. 18년 전 은행에서 3,000달러를 훔친 범인입니다. 그러자 보안관이 대답합니다. 어르신, 저희는 그런 분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네, 수배자 파일을 전부 다 뒤져봐도 빌 존스에 대한 사건 기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곤 몇 가지 질문을 거친 끝에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시 존스가 문제를 일으킨 그 은행은 직원 횡령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단단히 입막음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이 낡은 행색의 방랑자는 18년간 도망자 신세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겁니다. 그는 순간 쓰러질 것 같았고 잠시 앉아도 되는지 물었죠. 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빠졌습니다. 보안관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보안관의 눈에는 그가 마치 절박한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처럼 깊고 끔찍한 미스테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는 그렇게 스스로 벌을 주고 있었던 거죠. 보상의 법칙에 따라 자기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몰랐지만 이 사람 빌 존스는 자기 스스로 알았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게 성공이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무슨 상관인가요? 이 보상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했던 바로 그 삶을 하루하루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 제안하면서 뭐 어때?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말하면 내가 알잖아. 나는 다 알잖아. 라는 이 대답이 바로 이 보상의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의 법칙은 사람도 가리지 않아요. 이 법칙을 유리하게 쓰느냐 불리하게 쓰느냐는 여러분의 자유고요. 무엇보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칙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은 아주 비옥해서 일단 씨앗이 그 땅에 뿌려지면 어김없이 그 씨앗의 형질에 맞는 작물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자신의 정신에 씨앗을 심죠.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아무 씨앗이나 그냥 뿌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준비된 계획을 따르고 세세하게 작성된 설계도를 기준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셔야 합니다. 정신에 계획 없이 아무 씨앗이나 뿌렸으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건실한 사람도 추락합니다. 추락했던 사람도 다시금 날아오르죠. 출발점은 한 곳, 정신입니다. 상상한 그 이미지가 현실화되는 건 오직 시간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나폴레옹 힐은 어느 날 한 과학자를 만나 황금률이란 개념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과학자는 말합니다.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 집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상호 협력하며 본래의 기능을 계속하면 정말이지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에게 이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질병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주장과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 완벽히 건강할 수 있다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 그는 이 주장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야 했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전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여 완벽한 인간 형상을 이루며 서 있는 모습을 그렸다. 빽빽이 모인 사람들의 전체 덩어리는 멀리서 보면 거대한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하나의 세포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니 이 세포들은 조화롭게 협력해 균형을 이뤄 나가야겠죠. 반나절만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받고 싶은 것은 황금률에 위배됩니다. 본인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는 것도 황금률에 어긋나죠. 남이 주는 것만 취하고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 것도 이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황금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그냥 내팽겨치고 있는 건 아닌지, 갖은 핑계로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야 할 삶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균형이 발생해서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임스 알렌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 녹아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평온할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니,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 걸 이걸 귀뜸조차 안 해준다고? 라고 원망도 할 법한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불안과 공포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운명이 모든 노력을 비웃으면서 성공을 방해하는 것 같죠. 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이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뭔가 불가사의한 힘 아래에 놓여 있다는 확신마저 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끝없는 밑바닥으로 나를 추락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시인이나 철학자들은요, 이 운명이란 것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가령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요, 주인공들이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힘에 농락당하는 경험을 계속 거듭하면서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저자 제임스 알렌과 저의 생각은 달라요. 어느 한편에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 삶은 내가 만든다. 이 주장은요, 결국 원인과 결과, 이것에 대해 낱낱이 인수분해를 해봐야 진짜 명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운명을 가르는 어떠한 결과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는 이제 이 원인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 결과인 겁니다.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그냥 일어난 일을 뭉뚱그려서 운명이다 라고 퉁치잖아요. 그런데 파헤쳐보면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내가 하는 행동은 나라는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입니다. 이 기질과 성격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특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인생의 결과를 타고난 운명 때문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죠. 네,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결과값은 내가 선택한 어떤 원인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이 속에 지니고 있어야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 그리고 성격이 사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나를 표출하는 내면에는 성장 쪽으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내 인생을 마주하는 자세는 내면의 기질과 성격이 행동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결과다. 행동이 운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바로 나다. 그 행동에는 내가 키워온 기질, 그리고 성격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각과 사고가 전부 들어있다. 결국 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행동을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써 내면의 특성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사고와 감정은 씨앗입니다. 마음에 뿌리면 그대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씨앗을 뿌렸네 싶은 사람이 보인다고 할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도 과거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후회, 실망이 점철된 길을 걸었을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잖아요. 마치 잘 자라던 식물이 죽고 죽어가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요. 비록 지금 여러분 시기가 불은 앞에 딱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최선이란 결과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 암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인생에서 일어나는 진짜 모든 일은 각자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인생의 단순한 계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면을 잘 성숙시켜온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원망할 시간에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바빠요. 이게 바로 정신적 성장이고 평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온할수록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한 내면을 유지하는데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셀프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죠. 이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요, 뭐 아무리 돈 많아도 여유라고는 진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위기를 재료로 써서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셀프 컨트롤 5단계에 있다고 저자 제임스 알렌은 강조합니다. 네, 일단 내 상태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셀프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요, 사람은 정말 중구난방 일관성 없는 사고와 생각, 욕구나 감정한테 막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복잡한 일은 막 피하고 싶어지고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결국 더 움츠러들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반경을 좁히는 것도 모자라서 더 이상 아무 행동도 안 하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라면요, 자신의 이 내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부터 셀프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1단계입니다. 관찰 단계예요. 마음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와 닿으실 거예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살피듯이 마음의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나 변화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나를 잠식시키는 감정이 뭔지, 그 빈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분노, 흥분, 우울한 감정에 빠져드는 습관이 딱 있다면 그걸 촉발하는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로는 이제 2단계, 분석 단계입니다. 자기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서 내 기질이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2단계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감정이었다가 저 감정으로 딱 변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를 분석하면서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단계, 조정 단계예요. 조정 단계에서는 우리 의식의 힘을 조금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추고 싶었던 나의 오점이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내 잠재의식에서 끌리는 것과 반대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다 보면요, 좀 스스로에게 무안하거나 창피해지는 순간이 와요.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반대로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잘 꺼내서요. 내 잠재의식이 바라는 내 진짜 인생, 내 태도와 내 의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잠재의식의 귀를 기울임에 따라서 어떤 큰 결단이란 걸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약해서 내가 계속 무너지는 건 대부분 내 잠재의식과 의식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잠재의식에서 내가 뿌리고 싶은 씨앗은 A라고 말하는데 의식 차원에서는 그건 어렵다고 계속 B라는 씨앗을 마음에 뿌리니까 B라는 행동이 나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잠재의식은 답답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외부의 일이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A라는 씨앗을 제대로 심기로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행동과 태도는요, 그거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냥 딱 정확하게 맞춰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4단계는 이제 적응 단계입니다. 사고와 행동을 내가 뿌린 A라는 씨앗에 맞는 궤도로 위치시키는 단계죠. A라는 씨앗을 잘 심었을 때는 알아서 해결이 되지만요. 대부분은 이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부터 포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과 어쩌면 완전히 다르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래 뿌리를 내린 걸 뽑고 다시 심기가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룬 사람은요, 방향성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자신의 모든 태도와 감정까지 여기에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안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그냥 마음대로 심어왔던 씨앗을 뿌리채 뽑고 원하는 씨앗을 제대로 심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은요, 시험대에 오른 상황을 두고 다른 길로 갈까? 포기할까? 이런 식으로 헷갈려하거나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정신 에너지를 무의미한 곳에 허비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자신의 목적, 자기가 본 그 그림,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것만 실현될 수 있게 그 길을 갑니다. 셀프 컨트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마침내 5단계 각성에 다다릅니다. 5단계가 각성 단계예요. 정말로 자기 마음을 스위치 한번 탁 켜면 원하는 궤도에 올려둘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무언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진 지식을 지혜로 바꾸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면 현명한 생각으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저자는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의 과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마음, 생각,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는 원하는 걸 이뤄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는 정확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인내심도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과 견딜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계속 힘들고 괴로워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속 반복한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셀프 컨트롤 이 5단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결국 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행동이 나오고 일치성이 생기고 비슷한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때서야 어떤 상황에 막 휘둘리고 지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요, 생각, 마음, 정신, 이걸 다스리는 것에만 써도 그건 괜찮아요.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인생에 원인과 결과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자 제임스 할레는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생에는 우연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법칙에 따라 항상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되고 맞이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지금까지 생각해온 일의 결과가 좋든 싫든 내가 심기로 한 그 씨앗, 신념, 그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현명하다는 건 뭘까요? 아는 게 많은 거, 과묵한 거,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설명은요, 현명하다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린다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궤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겁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어딘가 휩쓸려서 운명을 탓하고 있다면 당장 생각부터, 마음부터 제대로 잡아주세요. 생각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특성은요, 보통 천부적으로 막 타고나는 것으로 치부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기질과 성격은요, 생각과 행동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의지력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저만 봐도 저의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사람이 DNA까지 달라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도 씨앗을 다시 심는 겁니다. 업무량이 적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는 생각만 하면서 살면, 해방될 그 날만 고대하면요, 그 간절함은 해고라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정신은 반드시 그것이 맞춘 주파수로만 사고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의 그토록 원하는 인생 흐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생각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더 나은 1시간 뒤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보면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을 때 뭐가 끌려오는지 하나씩 그렇게 마주하게 되면요, 모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제임스 알렌이 말하는 이 거대한 법칙이 뭔지 진짜 신기한 기분까지도 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저자 제임스 알렌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일단 원인을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있다. 인생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이다. 인간에게는 행동의 결과를 조작할 능력은 없다. 행동의 질이 결과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 법칙을 완벽하게 소화하라. 그러면 인생은 어쩌면 간단한 계산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모든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인생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저절로 알게 된다. 틀린 공식으로는 몇백 번 풀어도 틀릴 수밖에 없다. 정확한 방법 그리고 도구만 있다면 단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 네, 여러분, 2 곱하기 5는 11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걸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잘못된 공식을 품고 살아왔어도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면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한 장의 천 있잖아요. 그 천은 시실과 날실의 완벽한 조화라고 해요. 한 장의 천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세하게 시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교차하면서 한 장의 완벽한 천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인생도 한 장의 천과 같다고 합니다. 시실과 날실은요, 개인의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는 생활 방식인 거죠. 인생도 모든 것들이 제 몫을 다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결국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딱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겁니다. 날실이 꼬여 있거나 시실이 너무 엉성해도 결국 촘촘한 천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질이 안 좋은 실로 천을 짜봤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멋대로 사고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실로 짠 인생이 결코 아름다울 리 없죠. 내 사고와 행동은 날실과 시실이 되어 내가 입을 그 옷을 만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원인을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보세요. 루소가 말했죠. 당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네, 여러분, 두려움, 이거는요, 나쁜 일에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만약 나쁜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분석하세요. 그러면 이 나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내 내면에서 그걸 딱 찾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짜 생애 처음으로 내가 배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